이사장님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유, 바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저희 국토일보 TV에 인물탐구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너에 이번 7월에 인물로 모시게 됐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도 평소 존경하는 분이라 제가 참 영광이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사님께서는 엔지니어링 위기를 겪고 계시는데 올해 몇 년째 어떻게 지금 그동안에 한번 걸어온 길을 한번 좀 이렇게 리뷰 한번 해 주시죠. 예, 제가 지금 78년부터 76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78년부터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45년 이제 직장 생활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공직자도 했고 또 UN 국제기관 근무도 했고, 예.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링 회사 CEO도 근무를 했는데 거의 공직자 할 때도 이 엔지니어링 업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휘딕 국제 엔지니어링 연맹 회장을 지냈는데 제가 78년도에 공직자로 처음 들어가서 부산항 컨테이너부두 개발 사업 설계에 그러한 파트너로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휘딕이라는 얘기를 처음 접했습니다. 휘딕 78년도. 그래가지고 이 휘딕이라는 게 있었구나 그랬는데 제가 그 뒤에 거의 40년 뒤에 휘딕 회장이 될 줄은 그때 생각도 못했고 이런 휘딕이라는 기구가 있구나 하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로 입문해서도 주로 우리나라 인프라의 계획, 조사, 설계 이런 업무를 담당을 해서 엔지니어 업무에 익숙했고 그 다음에 유엔의 국제기관에 근무할 때도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각종 물류 계획, 조사, 물류 인프라에 대한 업무를 했기 때문에 거의 한평생을 엔지니어링과 엔지니어링 관련된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시겠네요. 특히 휘딕은 사실 회장을 하실 때 돼서 저도 기억이 나는데 참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좀 자랑스럽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 휘딕 회장도 하시는구나. 그때 좀 기억나는 에피소드 하나 있으면 한 말씀 좀 주시죠. 예, 사실은 휘딕 회장은 일본에서 먼저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도 굉장히 이제 갑자기 경제 규모가 세계 2위가 되니까 하고 싶어 했는데 전부 다 이제 휘딕 회장을 아직 한 번도 못 했고 아시아 아프리카에서는 제가 유일하게 현재까지 휘딕 110년 역사상 처음이자 아직까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사람은 마지막인데 제가 아주 엔지니어링 업무를 하면서 휘딕 회장까지 하게 됐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이고 또 한국의 엔지니어링의 그러한 수준을 국제사회에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돼서 굉장히 보람되고 유익한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엔지니어링 산업의 이제 초급 기술자들 이제 지난번도 한번 지적을 좀 자주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관련 칼럼을 좀 쓰고 이렇게 하면서도 늘 느끼는 반대. 이게 참 시장이 잘 안 되고. 무엇이 지금 문제이고 이것이 근본적으로 빨리 좀 뭔가 개선이 돼야 될 문제 같은데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저희 엔지니어링 산업의 가장 큰 문제가 엔지니어링 산업은 인적 자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엔지니어링 산업의 특성을 보면은 이 고용 효과가 가장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엔지니어링 산업은 사람 두뇌 그리고 요즘 이제 컴퓨터 그리고 프로그램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가장 높은 고용 효과가 가장 높은 산업이 엔지니어링 산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식 서비스 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맨파워가 가장 중요합니다. 맨파워가 중요한데 요즘 아쉽게도 이쪽 이공계 특히 이 토목건축 건설계의 이런 대학생들이 점점 숫자가 지원자도 줄어들고 이 엔지니어링의 회사에 일할 수 있는 특히 이 엔지니어의 지망자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
선진국은 또 약간 그런 경우를 겪었는데 우리 같이 심각하진 않거든요. 우리 예전에는 그 엔지니어링 분야에 70년대, 80년대에도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고 우수한 학생들도 많이 갔는데 급격히 이게 떨어지는 게 이유가 뭐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해 봅니다만은 첫째는 이제 그 사회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엔지니어들이 좋은 대우와 평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엔지니어가 돼가지고 이 성공한 엔지니어가 돼서 좀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 성공하는 과정이 굉장히 느립니다. 저희가 가장 비근한 예로서 미국의 엔지니어는 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기술사가 되려면은 보통 20대 후반에 됩니다. 기술사가 합격률이 높으니까. 합격률도 높고 거의 회사에서는 90% 이상의 기술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 때부터 기술사가 돼가지고 엔지니어링의 그 커리어를 쌓는 겁니다. 경력 쌓아서 세계 시장을 나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술사 합격률은 10%도 안 되고 기사 합격률도 20%가 안 됩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해도 기술사는 그냥 기사도 안 되고 기술사가 되려면 40대 초반이 돼야지 평균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비교할 때 10여 년 자체가 늦어집니다. 늦어지니까 책임 기술자가 되고 고급 기술자가 되려면 벌써 그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좀 빠른 뭐라고 그럴까 빠르게 자기의 그 진도를 나가고 싶은데 너무 느린 겁니다. 그래서 피하지 않느냐 젊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 엔지니어링 회사나 뭐 이런 건설 분야 가면은 뭐 40대 50대 돼야지 좀 그래도 뭐 임원도 되고 이러지 벤처 기업이나 이런 데처럼 그냥 20, 30대 뭐 탁 이렇게 올랐을 수 있는 그런 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도전과 그 성공의 기회가 너무 보수적이고 늦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나라의 그러한 그 각종 자격 제도라든가 이러한 제도가 그렇게 돼 있어서 좀 젊은 사람과 유능한 사람들은 좀 일찍 재능을 개발하고 뭐 사업 책임 기술자도 되고 뭐 특별한 일을 자기가 주관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좀 갖춰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교육과 자격 제도도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의대 나오면 다 거의 90% 그렇습니다. 의사면 근데 하잖아요. 그거보다도 저희 엔지니어링이 더 심합니다. 의사는 의대를 나오면 거의 98% 9%가 의사 시험을 합격을 합니다. 약사도 약대를 나오면 95% 99% 100%까지 합격을 합니다. 한의사도 합격을 하고 다른 분야는 다 대학을 나오면 그러니까 학교를 나오면 학교에서 정식 교육을 받으면 거의 그 분야의 자격을 다 취득을 합니다. 그런데 공대만 공과대학을 나오고 공학 인증 교육을 받았는데 기사 자격을 취득할 수가 없고 기술사 자격을 취득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공과대학을 나와서 정식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99%가 거의 100%가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다 그 자격을 갖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국가는 자격 제도가 별 수 없어요. 공과대학을 나오면 바로 그냥 기사가 되는 겁니다. 공과대학을 나오고 졸업하고 거기 논문을 쓰고 작품을 내면 바로 기사 자격을 줍니다. 유럽은. 근데 미국만 이제 약간 근데 미국도 거의 그 펀더멘털 엔지니어 기사 자격은 거의 공과대학을 나오고 식당을 차린다든가 아니면 연예계로 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다른 분야로 가는 사람 빼고는 거의 다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년 지나면 거의 다 또 기술사 합격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기본적인 건데 우리나라 의사, 약사, 한의사 다 똑같은데 그 유일하게 공대만 그렇게 돼 있는데 그 공대 교수님들이 왜 그런 문제를 너무 지금까지 간과해 왔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엔지니어링 공자조합 이사장으로 이제 취임을 하시고 네, 3개월이 지났는데 4개월째. 네. 조합의 그 운영 방침을 어떻게 좀 잡고 계십니까? 예, 저희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많은 실적도 갖고 왔고 또한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직원들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소수의 인원이 아마 전 유사한 공제조합 중에서 인당 생산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장 높았고 그리고 저희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이 또 각종
서비스라든가 이런 예. 그런 그 엔지니어링 공제 상품이라든가 무슨 보증 상품도 많이 개발하고 새로운 뭐 일이 생길 때마다 이런 거 다 개발하고 그래서 아주 잘하고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엔지니어링 공주잡 이사장이 돼서 뭐 예전에는 뭐 목표가 자 우리 엔지니어링 공주잡은 자산을 앞으로 몇 조를 하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게 뭐 이런 그런 슬로건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 슬로건에 대한 내실 있는 그러한 공주조합을 만들고 그다음에 공주조합의 회원사들이 우리가 2,900개 회원사들이 있는데 그 회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해줄 수 있느냐 이걸 발굴해서 회원사들을 위한 그러한 일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주조합 직원들이 그동안 그 성장을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어떤 부분이 우리 공주조합 직원들과 조직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었느냐 이런 걸 돌아보고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은 조직을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그 금융 전산 시스템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또 우리도 약간의 금융기관의 성격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일체 그 전산 시스템과 그런 매뉴얼과 프로그램도 지금 전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 엔지니어링 시장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의 7% 10%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세계 엔지니어링 시장에 많이 인프라가 부족한 동남아, 아프리카, 중남미라든가 일부 중앙아시아 쪽에 많이 인프라가 아직도 부족합니다.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60년대처럼 부족한 나라 그런 나라에 이제 우리나라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진출할 때 많은 인적 자원도 진출해야 되지만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진출할 때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거를 보증 문제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번에 스위프트 코드도 저희가 도입을 하고 지금 이제 거의 신청해서 이제 9월달 정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부자에 대한 그런 조선 쪽에도 저희가 조선 엔지니어링도 있거든요. 선박 엔지니어링 그쪽에도 저희가 공제 보증 업무를 해주고 그다음에 뭐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이쪽도 이제 해줘서 새로운 그 엔지니어링 새로운 산업 발전하는데 저희가 부응해서 새로운 상품도 만들고 그리고 국제 시장 진출하는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하고 동남아시아하고는 이달 중에 저희가 금융협약을 또 맺어가지고 보증 시장을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이사님께서는 이제 그 해외 통이시고 예. 또 글로벌 스탠다드를 너무 몸에 아주 익히신 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해외 시장 진출이라든가 어떤 그 국제 시장 진출에 상당한 도움을 주실 수 있게 했습니다. 저희가 그 해외 시장에 나갈 때 지금 많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해외 나가서. 왜냐하면 그 나라 실정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보증 공제, 세제 이런 문제에 굉장히 취약하고 그래서 그냥 무조건 해외 진출을 많이 한다고 해서 지금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해외 가서 적정한 보수를 받고 성취하고 우리가 또 이익을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목적을 일을 가려야죠. 일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PNG 같은 사가 해외 많이 진출해서 엄청나게 우리나라 해외 개척 일을 했는데 지금 굉장히 경영의 어려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저희 엔지니어링 공주조합에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일조를 하려고 지금. 이사님께서 직접 컨설팅 해주시고 하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제가 뭐 바쁘지 않으면 좀 갖고 제가 전 세계적인 그 네트워크를 다 갖고 있으니까 필요하면 그런 걸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뭐 이렇게 어떤 학교 특강이나 또는 뭐 후배들에게 이렇게 뭐 이제 좋은 말씀 주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실 텐데 혹시 그런 기회가 오면 어떤 말씀을 주로 해주십니까? 우선 첫째는 저는 이 엔지니어가 된 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엔지니어가 된 것을. 내가 만약에 엔지니어가 되지 않고 저는 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의사가 되기를 바랐는데 뭐 개구리도 해부를 못하는데 내가 무슨 의사를 하겠느냐? 나 개구리도 진짜 개구리 해부를 못했어요. 학교 다닐 때. 이거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개구리도 해부를 못한 사람이 내가 어떻게 의사가 해야 되겠나 해서 의사 되기는 이제 포기를 했고 마지막에 내 인생의 미션이라 생각하고 공제조합의 발전과 공제조합 직원들의 그런 복리후생을
위해서는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고 그건 네. 기본적으로 네. 그 공주협회 이사장도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엔지니어 업계의 전체적인 그 발전과 그 다음에 엔지니어 업계의 해외 진출과 엔지니어 업계의 경영자들이 그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더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그 제도를 정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적의 그런 그러니까 외형적인 성장이 아니라 최적의 공주조합의 미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조합을 한번 제 임기 중에 만들어보고 그걸 저 혼자 독단적으로 이렇게 내서 만든 게 아니라 직원들의 그 같은 공동적인 의견을 이렇게 같이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공주조합이 우리 엔지니어링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제 현재 당면한 가장 큰 미션입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협회하고 엔지니어링 산업정책연구원 설립 문제도 지금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어떤 방법이 가장 그 최적의 방법인지 이런 것들을 모색을 해서 금년 중에는 좀 청사진을 하고 엔지니어들이 좀 자신을 가질 수 있도록 엔지니어들의 그런 뭐 힐링 센터 같은 것도 좀 한번 만들고 엔지니어링 장학 제도 같은 게 없어가지고 엔지니어링 장학 제도도 좀 만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머릿속으로는 갖고 있는데 아직 직원들하고는 구체적인 거는 업무 계획으로서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지금 이제 3, 4개월 됐으니까 금년 중에는 그런 청사진을 좀 같이 만들도록 합니다. 그러나 뭐 제 일방적인 의사로 지시를 해서 만들진 않고 같이 현재 업계 종사자들과 그다음에 우리 지금 공주조합 직원들이 같이 원하는 방안으로 해서 이렇게 조율을 하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사장님 그 가정에서는 어떠한 아버지시면 남편이십니까? 저요 그냥 보통 보통이 뭐 아주 보통 그냥 평범한 평범. 뭐 특별한 일도 안 하고 그냥 예. 자제분들한테 가장 강조하시는 말씀. 자녀들은 욕심 부리지 말라. 역시. 욕심을 부리면은 아빠도 골프 칠 때 꼭 욕심을 부리면 오비가 나더라. 절대 인생은 욕심 부리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해라. 긴 시간 동안 아이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이고